안녕하세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김상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우리 회의 모든 회원들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건강 안전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먼저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행복을 위해 지하구조물 내진 설계 예지집 1차 집필에 최선을 다해주신 구조기준위원회 윤병익 부회장님 이하 위원장, 이사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 배포한 지하구조물 내진 설계 예제집은 추후 회원분들의 Q&A와 시간 관계상 담지 못했던 다양한 예제들을 담아 2차, 3차 집필도 계획하고 있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상 세미나 강좌 개최가 어렵기에 서둘러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회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지하구조물 내진 설계는 더 알찬 내용을 예제집에 담아 회원들이 쉽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영상 제작에 애써주신 구조기준 및 교육학술위원회 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구조기준위원회 윤병익 부회장께서 지하구조물 내진 설계 1차 예제집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하구조물 내진 설계 예제집 설명을 맡은 구조기준위원회의 윤병익입니다. 작년 3월서부터 시작된 우리 내진 설계 기준이 지금까지 하던 그런 거와 좀 다르게 지하구조물 내진 설계 부분이 들어왔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기술사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던 거, 또 의견을 나눴던 것들을 이번에 한번 모아서 예제집을 만들게 됐습니다. 예제집은 지난 3월 10일서부터 저희가 의견, 지하구조물 내진 설계 관련된 의견을 좀 수집을 하고 질의사항들을 접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집필을 해야 될지 설정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의견 수집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1차 3월 25일 날 시작을 해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서 예제집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초안이 작성된 다음에 서로 교차 검토를 했고, 이번에 5월 8일 정도에 내진 설계 지하구조물 내진 설계 기준을 만드신 집필위원분들하고 입집위원분하고 또 지금까지 우리 회의지에 지하구조 관련된 의견도 내신 분, 또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자문회의를 이렇게 거쳐서 이 초안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뭘 더 보완해야 될지, 또 어떤 용어는 어떤 게 쓰는 게 좋을지, 이런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이후에 자문회의 내용을 반영한 초안을 만들고 여러 교차 검토를 통해 가지고 5월 30일 날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면서, 설명을 위한 파워포인트를 만들면서 보니까 여전히 불완전한 내용도 많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제집이 정답이 아니라 이거에 하나의 어떤 방안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어떤 약간의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걸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의견을 주시면, 지금 아까 이전에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보완해서 좀 더 예제집으로서의 어떤 신뢰성이 있는 그런 예제집을 만들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제집은 우리가 만드는 이유가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하구조물 내진 설계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거에 따라서 구조 예산 및 설계 방법을 제시해서 함과 동시에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의 설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오픈시켜 주겠다는 것이 이제 예제집의 우리 집필 방향이었고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예제집에 나온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토의의 어떤 장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진짜 예제집을 이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내진 설계를 하기 전에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여러분들이 걱정하셨던 게 이런 거죠. 지하구조물 내진 설계에 따른 업무량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물론 업무가 늘어나는 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늘어나느냐 보면은
그 면내 방향의 지진투합과 정적투합을 산정을 하죠.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안 하던 거죠. 그 다음에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강도라든지 강성만 갖고 검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때때로 이러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집안의 변이보다 지하 구조물의 변이가 클 경우에는 반복 해석이 필요한 변이적합 해석 방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가 굉장히 깊은 구조물일 경우에는 그 집안의 변이보다 건물의 그 지하 변이가 더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굳이 지하 변이보다 크게 간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통해 가지고 하는 그런 변이적합 해석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죠. 또 하나는 이와 같이 또 지하로 많이 내려가는 구조물들을 우리가 이번에 이런 어떤 예지를 만들기 전에 우리 회 회장단이라든지 여러 회의를 통해서 한번 검토해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부 벽체의 두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구조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기본 설계 단계에서 그 벽체를 잘못 가정하게 되면 나중에 그 설계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주차 계획이라든지 주차 대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0을 가정했는데 도저히 최대 전담 강도까지 했을 때 900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차 구역에서 20cm가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주차 통로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것 때문에 그 기본 설계 단계에서 그 검토가 필요할 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지상 구조물과 지하 구조물의 그 반응 수정계수 차이에 따라 가지고 하중 조합을 다르게 검토해야 되는 문제. 결국 모델 하나 쓸 수 없다는 결론을 이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이게 그 통합 구조물 또는 여러 가지 큰 지하에 여러 가지 건물이 들어있는 경우 여러 가지 다양한 건물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해석 모델을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간단한 방법이 아닌 여러 가지 방법을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러한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더 많겠지만 지하 구조물 내진 설계에 따라서 업무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업무량 증가에 대해서 용역 비용이 반영돼야 된다 하는 거는 우리 기술사 여러분들이 모두 다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제가 여기 포함을 시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기준 변화에 따른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과거에는 KBC 2016까지에 보면은 지상층 내진 설계는 하지만 지하층은 없었죠. 이번에 KTS 2009라고 이제 표현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러한 지하 구조물에 대한 내진 설계를 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기준들이 이제 복잡하게 나왔고 이런 것들 내용들을 지금 현재 우리 예제집에 각각 4.1도에서부터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저희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제집에 대한 내용을 개요와 그다음 지진투합 계산, 유효지반 증폭계수, 지하구조물 예설기 예제를 순서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하구조물 예설기 개념이 뭐냐?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넣었냐면은 지하구조물 내진 설계 개념 어떻게 지하구조물을 내설계해야 되는 거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이제 들어온 거는 이 집필을 하셨던 교수님들의 어떤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꼭 이게 모든 이론을 다 집어넣은 건 아니고 그 중에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 어느 한 분야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지하 구조물은 이렇게 한다. 그게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내진 설계는 지표면이 고정된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지표면 이하에 있는 지하 구조물은 지방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하 구조물의 변형은 없는 걸로 가정을 했죠. 그러나 지금은 집안이 관성력을 받아서 움직일 때 집안의 변이보다 강성 있는 구조물의 변이는 작게 생긴다. 그래서 결국 지진 방향의 배면 쪽에서 이와 같은 갭이 발생하게 되고 이 갭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관성력과 이 구조물의 관성력, 그다음에 지상 구조에 대한 관성력, 그다음에 지진 투합, 정적 투합에 의해서 변형이 생기는 결과가 발생이 초래하기 때문에 이 지하 구조물을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번에 내진 설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이 정적 토합 부분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어떤 내용이 결과가 났냐면은
이 정적 투합인 경우에는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계속 투합이 큰데 이 집안에 의해 가지고 정적 투합이 소실이 되죠, 어느 정도. 근데 그것을 이것은 물론 그 정적 투합 크기라든지 집안의 어떤 그 성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그 우리의 기준에는 8m 또는 비슷한 깊이의 지하층 슬라브 그 레벨의 아래에서는 정적 투합과 집안의 횡스프링 기지를 고려할 수 있다. 이 얘기 다시 말해서 이 밑에 지하 2층 밑에 아래 부분에 대해서는 정적 투합은 서로 상쇄됐다고 볼 수 있다 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지진 투합에 대해서도 이 지하 2층 아래에서는 어떤 횡스프링을 줘서 어느 정도의 집안의 억제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 사항은 저도 좀 그 초반에 어느 게 맞는 건지 헷갈렸던 사항인데요. 5m 이내 부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하 구조가 정적 횡투합과 수압에 대해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고 평지 또는 평지에 가까운 대지에 건설되는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구조 지하층 바닥 상면까지의 깊이가 5.0m 이내인 경우에는 지진 투합의 영향을 설계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게 내진 설계를 지하 구조물 내진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해야 되는 건지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잘못 생각했는데 이 내용은 결론적으로 지진 투합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뿐이고 이와 같이 정적 투합과 이 구조물의 관성력에 의한 지진 하중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단지 지진 투합만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진 투합을 기준으로 지진 투합은 기반함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반함이 기초 밑에 있는 경우와 또 기반함이 중간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있는 경우는 여기가 이 라인을 고정단으로 보고서 설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하 구조물을 해석하는 내진 설계 방법이 KTS 41-17에 14.6에 이제 여러 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2번하고 3번이 되겠습니다. 2번의 내용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상과 지하를 통합 모델로 설계하라 하는 겁니다. 그때 고정 경계 조건은 기초면이나 기반함면을 고정으로 하고 그러나 이때 지상 구조의 설계는 지상 높이에 따른 등가 정적 하중에 의한 설계 미면 전단적을 적용하라는 거고요. 이 밑에 거는 그러나 이제 건물이 지하 구조물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동시에 한꺼번에 통합 모델을 하기 어려울 때는 분리 모델도 가능하다 하는 건데요. 이럴 때는 지상 구조는 지표면에 고정시켜 놓고 그러면 지하 구조할 때는 지상 구조에서 내려오는 지진 하중을 더 추가로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지상 지하를 통합 모델로 해야 된다는 거 하고요. 지상 구조 설계할 때는 통합 모델로 하면서 부속은 이 기초 부분 또는 기반한 면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지상 구조 설계할 때는 이 높이 H와 지상층 중량을 고려한 설계 미면 전단적으로 1층의 응답 스펙트럼 해석 결과를 보정을 한다. 그래서 이 보정을 할 때 이걸 제가 이제 지상층 보정 개설하고 이름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럴 때 지상구조의 지진력 저항 시스템 R은 우리가 갖고 있는 내진 설계 표에 있는 지진력 저항 시스템의 R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구조 같은 경우에는 지하구조의 R은 3이고 그래서 이 건물의 지하층을 할 때는 이건 물론 이제 동쪽 해석할 때를 전제로 하는 건데요. 그럴 때는 이미 지상층 보정 개수가 전 건물에 적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알팩타가 3이 돼야 되니까 3분의 5를 곱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일단 일부 어떻게 보면 약간 과다 설계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우리가 하나의 방법을 제시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사적인 모델로서 이와 같이 간단하게 이 주변에 어떤 기둥이나 이런 부분에 기둥이나 보는 넣지 말고 딱 지상부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모델을 해서 다시 말해서 강성이 큰 벽체만 고려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다가
모든 그 횡령을 다 부담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해도 된다라는 것이 이제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이제 통합 모델에 대한 거고요. 이제 분리 모델에 대한 건데요. 여러 가지 그 어느 그 대단지 어떤 대규모 대단지 아파트처럼 하나의 지하 구조물에 여러 개의 지상적인 건물이 배치될 경우 해석 모델의 복잡성 때문에 전체 건물을 하나의 해석 모델로 해석하고 설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분리 모델을 할 거냐. 기본적으로 이 해설에 따른 거는 R2-1이 가장 제가 보기엔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여기를 구속시킨 상태에서 지상층 구조를 설계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도 모멘트와 전단력을 그대로 각 어떤 동 위치에다 적용시키고 지하 외벽과 여기 지하층만 모델링된 또는 뭐 이 아파트는 뺀 나머지 지하 외벽만 모델링된 상태에서 모멘트와 전단력을 집어넣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모멘트를 전달시키는 방법이 지금 사실은 약간 문제라기보다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느 한 절점에 모멘트를 넣게 되면은 제가 지금까지 검토했을 때는 이 바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2에서 한 거는 조금 이거에 비해서 좀 공학적인 면은 좀 뒤떨어지지만 기본적으로 이 아파트에 생기는 그 전도 모멘트는 각각 벽체의 축방향력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으로 보고 이 전단력은 그 강성이 큰 외벽으로 다이프램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가정하에 알트2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트2에 대해서는 조금씩 그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하구조물 레인 설계 개념과 어떻게 해석을 하겠다는 틀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지해진 투합과 그다음에 관련돼서 유효지간 증폭 개수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통합 모델과 분리 모델에서 예제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예제를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진 투합인데요. 지진 투합은 기본적인 계산 방법하고 등가정적 응답변이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진투합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등가정적법, 응답변이법, 시간제약계산법 이렇게 크게 세 수 나눌 수 있는데 우리 기준에는 등가정적법만 나와 있고 응답변이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안 돼 있죠. 그래서 이 응답변이법은 주로 건축학회에서 발행한 지하구조 내인 설계 지침에 따라서 보면 되고요. 보면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응답변이법은 기본적으로 집안의 변이와 집안 반력 개수를 곱해가지고 지진투합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집안 반력 개수에 대한 거는 이 지침에도 나와 있고 또 변이 산정하는 방법은 단일 코사인, 이중 코사인, 유한 요소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기에 그나마 이제 그 편리한 방법이 이 중에서 요 방법 건축의 지침에 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표를 이용하면 되고 그 집안 변이는 이중 코사인 또는 단일 코사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 지진투합을 구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적용하기가 어렵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등가정적법에 의한 지진투합 계산인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기준에 여기 딱 나와 있죠. 딱 나와 있는데 이 해설에 보면은 저도 이제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쳐다보지 않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건물의 기초가 기반함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적용을 하는데 이게 결국 실험 결과에 의한 경험적 설계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제한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구조물 기초 전면의 깊이가 토사 깊이 3분의 2 이하 만약에 이 길이 여기가 만약에 기반함이라면 이것이 전체 길이 3분의 2 이하에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지표면에서 기반함까지 토사 깊이도 15m 이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뭐 적용해 본 적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하여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뒤에 부분에 응답변이법과 등가 정적법에 의해서 나왔을 때 그 계산 결과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등가 정적법에 의한 방법인데 6m 부분에서 지하 6m까지의 기초
상판이고 기반함까지 깊이가 10m보다 안 되기 때문에 15m의 3분의 2죠. 그래서 이거 사용할 수 있고 또 두 가지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등가정적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이제 계산된 토합이고 이게 이제 R분의 I 곱한 것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R 값은 지금 여기서 3이고 I는 1.2를 넣었을 때 계산한 것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응답 변이법에 의한 지진 토합 계산인데요. 응답 변이법은 기본적으로 이 기반함에서부터 그 집안이 증폭이 돼가지고 이와 같이 변이가 생길 때 그 구조물에는 결국 이 집안의 기초 부분 사실 요 지점이죠. 사실은 요 지점부터 여기까지의 상대 변이를 가지고 그 상대 변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토합을 계산하는 것이 이 응답 변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응답 변이법에는 단일 코사인 방법하고 이중 코사인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단일 코사인 방법은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대략 그 단일한 도층으로 가정된 다시 말해 단일한 전단파 속도를 적용하는 거고요. 집안의 1차 진동 모드의 변형성이 코사인 형태라고 가정했고 기반함의 변이를 이제 0으로 가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SA가 그 S1 집안에서의 그 응답 스펙트럼 가속도에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SA는 이 S1 집안의 응답 스펙트럼 가속도에서 그 집안의 보유 주기를 넣었을 때 생기는 그 스펙트럼 가속도 값이 이제 SA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은 S1 집안. 다시 말해 이 S1 집안이 기반함이죠. 기반함에서 생기는 거에 대한 가속도가 얼마나 나중에 증폭이 되냐 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이중 코사인 방법은 지층을 두 개 도층으로 가정한 거고 따라서 두 개 탄성파 속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신 것처럼 이와 같이 두 개 토층의 코사인 커브가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이 구하는 순서는 대략 이렇습니다. 집안의 주기를 집안의 보유 진동수를 먼저 이 식을 만족하는 거를 트라이 앤 에러 방법으로 구해가지고 집어넣도록 하는 거죠. 이거 뭐 보시면 금방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응답변이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집안 반력계에서 설명해야 되는데 지하 구조물 연설계 설계 지침 해설표 6-1에 이런 표가 딱 있습니다. 이 표에서 중요한 거는 수평 지방 반력계에서 구할 때 기반함까지를 세 등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등분. 그래서 세 등분을 해서 각각에서 만약에 그 기반함까지가 15m다 그러면 5m 구간은 여기서 계산하는 거고요. 5에서 10m 구간 여기서 계산하고 10에서 15는 여기서 계산하고 그럼 딱 10m 구간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엔지니어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관연적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디 회지에서 쓰신 분이 이 관연적 방법으로 계산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연적 방법은 그 지침에는 없고 도로교 설계 기준 또는 지침에도 있는데요. 그 결국 도로교 설계 기준이나 철도교 설계 기준에서 이제 따온 것으로 내용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러한 응답변이법에 대한 예제인데 기본적으로 아까 그 등가정책법에서 구해봤던 같은 예제를 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와 같이 평균 전탄파 속도고 TG는 계속 구하고 해서 구한 다음에 수평 지방 발력 계속 구하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서 이와 같은 이걸 가지고 집안 변이 산정해놓고 하고 또 집안 그러니까 이 전납파 속도 가지고 이 수평 지방 발력 계수를 구간별로 구해놓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구간별로 이게 달라지죠. 여기 달라 두 구간에 대해서 곱해가지고 이게 나온 다음에 R분의 I 곱한 거. 그래서 요것이 아까 등가 정책법에 의해서 구한 건데 응답변이법에서 구한 거 훨씬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건 왜 서로 맞냐 안 맞냐 할 거는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엔 좀 더 깊은 거요. 9m짜리 지하 2층 9m 깊이가 9m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본 건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게 층이 이런데 여기서 두 개 층은 어떻게 나눌 거냐만 이중 코사인을 쓰려고 그러면 요렇게 나눌 거냐, 요렇게 하나, 요렇게 나눌 거냐, 아니면 요렇게 하나, 요렇게 나눌 거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요렇게 한번 나눈 거와
또 이렇게 하는 거 나는 걸 두 가지 경우로 검토를 했어요. 토충 분류는 그거고, 그다음에 집안의 변이는 어차피 이제 그 어느 경우든지 간에 평균 전차파 속도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단위 코사인, 그다음에 이중 코사인, 결국 거기에 그 토충별 전장파 속도를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집안의 변이는 그 변이 구할 땐 평균 전장파 속도를 쓸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수평 집안 반력계수 구할 때는 우리가 토충을 둘로 나눠가지고 그 평균 전단파 속도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심도별로 나눠서 1m, 왜냐하면 조수한 2m 했으면 1m, 2m 했으면 2m별로 나눈 걸 가지고 그대로 그 수평 집안 반력계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그 정리해봤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토충 구분 방법에서 그 상부 2개 층을 하나 묶고 밑에 3개 묶은 경우와 위에 3개를 묶고 하나 묶은 경우. 그래서 이제 대충 이거 보면은 이쪽은 그 이거 이제 우리가 예제를 만들 때 대략 뭐 이쪽은 풍화암, 풍화토 이런 경우, 대부분 여기는 토와 그래도 암하고 나는 경우 대충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각각의 그거에 대한 평균이 이렇게 됩니다. 전담받은 평균이. 그런 경우에서 봤을 때 지금 토충별 구분 방법을 봤을 때 이것이 이제 1번이니까는 그 위에 2개를 하는 거고, 요거는 그 이 위에 3개, 밑에 2개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요 단위 코사인 방법이 요 점선인데요. 이게 조금 잘못 찍었더라고요. 한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단위 코사인 방법 한 거하고 좀 비슷하게 나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심도별로 한 거. 심도별로 한 걸 보면은 그 토충구 방법 1과 2에서 봤을 때 요것이 조금 전에 봤던 그 토충별 구분 방법에 의해서 했던 그 토충별 전탄파 속도, 평균 전탄파 속도로 했을 때 한 거하고, 요거는 그 수평지방 반력계수를 그 메타별로 계산한 거고 했을 때인데, 그 아무래도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심도별로 한 그 수평 지방 반력계수의 이제 지진투합이 좀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한 가지는 이런 그 이 변화도, 이 변화도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크게 변하지 않는 거가 좀 맞다 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이 두 가지를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이 심도별로 수평지방 반력계수를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굉장히 깊은 건물이요. 깊은 지하 구조물인데요. 지하 이제 26m 정도 되는 구조물에 대한 검토한 건데요. 요거는 그 우선 점선 부분은 그 지방 반력계수가 토충 평균 지방 반력계수는 이렇게 구분이 나눠지고 심도변이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그럴 때 보면은 이 점선이 그 토충별이고 이 실선이 심도별인데, 여전히 이 깊이 내려가고 뭐 하니까 이런 값들이 여기서 보면 값들이 팍팍 좀 뛰잖아요. 아무리 그 심도별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좀 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값들이 여기저기서 크게 좀 차이가 부드럽게 되지 않고 이와 같이 좀 튀는 그런 값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아까 그 수평지방 반력계수를 관연적 방법으로 구한 거와 비교한 건데요. 관연적 방법이 이제 이 점선이고, 여기서 요 점선이 그 심도별을 한 건데, 뭐 전체적인 경향은 그 심도별하고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우리가 그 항상 30m까지만 집안 조사를 하게 되는데, 30m까지 해서 기반함이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뭐 답이 없는 건데, 그냥 그래도 그 한번 의견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의견은 뭐냐면, 그냥 생각해보면 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 30m까지 했는데, 그 전담파 속도가 654분이 안 돼요. 그럼 760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부터 어떤 추세선을 그려가지고 760 만나는 지점을 그냥 기반함이 나오는 걸로 하면 어떨까 하는 내용을 하나 이제 그 예제 한번 넣어놓은 겁니다. 다음은 이제 유효지반 증폭계수인데요. 대략 그 유효지반 증폭계수는 사실은 지하 구조물 할 때는 크게 영향이 없는데, 지상 구조물을 할 때 많이 영향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그 KBC 2016에서
KDS 41, 17로 바뀔 때 이것이 이제 그 토목에 지지하시는 분들이 우리 KDS 그 14 쪽인가요? 그 공통 쪽에 들어가는 내진 설계 기준에 이걸 바꿨습니다. 이렇게 그 S23455. 그래서 우리도 건축 구조 시설 물별에 대해 들어가야 되는 내진 설계에도 이걸 반영을 한 거고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S23455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KBC 2016 할 때는 360m/s가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등급의 분류였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 증폭계수에 관련돼 가지고 집안 조사 실질을 최소 이제 3곳 이상 하라. 근데 이제 이거가 꼭 그 전담파 속도 3번 해야 되는 거냐 많이 하는 건 내용이 있는데 저 뭐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 설계에서 필요한 건 전담파 속도인데 그 전담파 속도가 필요한다고 봤을 때 전담파 속도 3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건설사는 좀 자꾸 그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집안 분리 기준면은 지표면으로 정한다. 그래서 이때 완공 지표면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경사 집안일 때는 경사 집안일 때 이런 경우에는 괜찮죠. 이런 경우에 어쨌든 여기서부터 보면 되는데 여러 가지 성토가 있는 경우에는 뭔가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더 고민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금 어떤 대단지 건물의 여러 개의 전자파 속도를 가지고 검토할 때 대표 집안 증폭계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만약 3곳 이상이면 평균값을 사용을 하고 그보다 미만일 때는 불량값을 사용하라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보면 이 내용이 원래 바뀐 내용이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던 거랑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딱 이거 하나만 달라요. 이 360 전자파 속도가 360 이상일 때만 좀 다르게 되는데 이거는 그래서 그 부분만 80%로 하는 걸로 예외 조항을 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전에 했던 S, A, B, C, D 때와 비교했을 때 이 집안 증폭계수에 의한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안 증폭계수는 결과적으로 이제 지상 구조물에 굉장히 영향이 있는 건데 지금 개념이 이와 같이 요게 집안 식을 보시면 요게 암관에 대한 증폭계수고 여기는 암반 지상 여기 토질부 해당 토층부의 증폭계수가 되는데 거기서 집안의 증폭계수를 뺀 거니까 F는 전체 집안 증폭계수죠. 그래서 그 중에 요걸 뺀 거니까 요 부분에 대한 증폭계수가 되는데 거기서 증폭이 이만큼 되는 거가 실제로 건물에 의해서 좀 줄기 때문에 그만큼 감해주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와 같이 기초가 여기 있는 경우에 똑같은 집안일 때 여기 있는 경우에서 계산을 해보면은 B분의 C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기초서부터 건물의 기초서부터 지표면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의 기초부터 지표면까지 얼마 안 되는 경우에는 이 변이 차이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A분의 B 플러스 C가 별차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증폭계수가 크게 많이 줄지 않아서 내진 설계 범위가 바뀌질 않는데 반면에 이제 기초가 쭉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경우에는 요 A와 B분의 C 차이가 크다 보니까 증폭계수가 달라져가지고 결국 이런 경우에 지상의 내진 설계 범주가 뒤에서 C로 변경이 된다.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위에 이 지하도 많이 내려가고 지상도 많이 올라가는 초고층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많이 고려하고 있는 특수전자압력 구조를 C로 가게 됨으로써 안 써도 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하구조물 내진 설계 예제 아까 1절에서 개요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지상 지하구조 또 통합 모델과 분리 모델 해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제 개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지상 구조와 지하 구조를 포함하고 기초면 하부가 고정된 해석 모델을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하여튼 지상과 지하 구조를 하나로 된 통합 모델을 사용하는 게 가장 이 지하 구조 해석의 기본이고요. 그러나 지상층 설계할 때는
그 지상층의 매수와 지상층 높이를 가지고 1층의 설계 미면 전단력을 계산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하층 부재는 지상층 설계 시 고려된 반응수준 계수와 지하층의 반응수준의 차이를 고려한 보정가를 산정한다.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지하층에는 정적 투합과 진척에 대한 영향을 추가로 고려한다. 이것이 이제 그 지하 구조 통합 모델 해석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이거 지상이 잘못됐네요. 우리가 예제로 뽑은 모델은 지상 5층의 지상 5층의 지하 4층이고 지상은 철근 콘크리트 플레이트 구조고 가운데 코어가 있는 건물 골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설계 개수를 적용을 하고요. 이거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사용하 중에 이렇고, 그 집안조사에서 전체적인 30m까지 그 평균 전자가 속도는 301.7인데 우리 건물의 요 17.8m까지의 전자가 속도 평균은 이제 358이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우리가 그 이 예제에서는 응답변법을 사용하지만 저희가 단위 코사인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정적 투합과 진출할 게 있고요. 그래서 지상층의 지진 하중을 이제 이렇게 그랬고요. 응답 스펙트럼 해석법에 의해서 민면 전단력 산정됐고, 그리고 이와 같이 지상층의 보존 계수가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두 가지 방법인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차이가 뭐냐면 해석 방법 1은 전체 해석 모델을 그냥 그 통합 모델을 하면서 동축 해석, 관성력에 대해서는 동축 해석을 한 거고요. 방법 2는 그 지상층 할 때는 통합 모델을 했는데 지하 할 때는 지상층 하중을 지상층 하중을 가져와서 지하 모델에 어떤 포인트 하중 내지는 포인트 하중이나 이런 걸로 치환해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지하 구조 해석을 정적 해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 하중 조합과 이게 달라지는데요. 가만히 보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상과 지하를 통합 모델로 해서 기초 또는 기반함을 기준 고정을 해서 해석을 수행하고 지상 구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상층 높이 H에 적용한 1층의 설계 미면 전단력으로 고정 후 지상층 구조 설계를 합니다. 지하 구조는 지진 투합과 정적 투합을 정적 하중으로 넣고 응답 스펙트럼 해석 후 지상 설계 모델에 이것만큼 곱한 하중 조합으로 지진력 적용한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지진력을 그 반성력을 계속 반성력에 대해서 응답 스펙트럼 해석, 동적 해석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고 그에 맞춰 가지고 이제 하중 조합이 만들어진 거고요. 요번에 우리가 예제에 있는 거는 그 지하 구조를 할 때 그 지상 구조는 이 방법 일과 똑같이 하지만 그 지진 투합과 정적 투합은 똑같이 정적하게 넣지만 지상 구조 미면 전단력과 전동 모멘트를 1층 바닥에 정적 하중으로 적용을 한다. 그 다음에 지하층 지진력은 또 역시 등가 정적법을 구해가지고 넣는다 하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하중 조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여기 좀 차이가 있다면 지금 그 요번에 그 Q&A 올라온 거 잠깐 보니까 그 중에 이제 100대 30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 질문이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상층 구조물에 대해서 100대 30이 지하층에 전달될 수 있는 방식이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진 하중점이 매우 많죠. 이 여기서 나온 요거 간단하게 썼지만 RSR 썼지만 이것이 100대 30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다 그 굉장히 많은 그 하중점이 다 들어와 있는 거를 지금 함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거고요. 이거는 반면에 그 130이 반영되기는 않지만 굉장히 그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면 또 봐서 아까 그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그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중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번에 우리가 적용한 예제에 있는 건 방법이고 앞으로 보완하면서 더 방법 1도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방법 2를 이제 넣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지상층 구조 해석은 우리가 하던 대로 했고 지하층 구조에서 보존 계수를
그 지상층 보존계수에다가 알파타 3분의 5만큼 보존을 다 해서 그 응답 스펙트럼 해석에 의한 일진 민면 전단력에 이걸 곱해가지고 거치는 민면 전단력, 적용한 민면 전단력, 그다음에 적용한 변동 모멘트를 이 지점에 이제 넣은 거죠. 단지 여기서 저희가 한 번 더 스타디 할 거는 앞으로 스타디 할 거는 이 전동 모멘트가 여하의 벽체에 잘 전달됐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지하층 반성력에 대한 건 등가 정적으로 한번 구한 거고요. 정적 토합 구한 거고요. 정적 토합 구했는데 여기 지금 잠깐 뭐 그림 잘못돼가지고 이 지하 2층까지만 넣은 건데 다른 그림이 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빠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진 토합은 밑에 지하 1, 지하 3개 다 넣어서 이렇게 라인 하중으로 한쪽으로 넣는 거고요. 그 이거에 대한 설계조하고 약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물론 이 중에 좀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는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 하중조합이 많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또 한 가지는 이제 횡지지 스프링 고려한 내용인데요. 이 횡지지 스프링도 우리가 이 내신 설계 기준 14.4.3의 해설에 지표면으로부터 8m 위치 아래에서는 이 집안의 횡 스프링 지지를 고려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적용을 한 건데 요걸 어떻게 지금 현재는 그냥 이 각 절점, 각 그 라인 한 층이 분담하는 그 면적에서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스프링 계산한 건데 요것도 앞으로도 벽체 변형을 고려해야 된다는 문제라든지 또 스프링 지점에 발생하는 발력의 힘이 집안의 스프링 지지 강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난번에 자문회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추후로 좀 더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근사적 설계 방법을 하나 제안하고 있는데 우리 기준에서는요. 여기 그 설계 방법에 보면은 그 본문에는 지하 구조에 대한 근사적 설계 방법으로 설계 지진 토합을 포함하는 모든 횡하중을 그 횡하중의 평형할 외벽이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되어 있지만 또 그 해설에 보면 전동 모멘트는 박스 형태의 외벽 구조가 지지하고 전단형은 횡령 방향 평행한 외벽이 지지하여 설계할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해설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동 모멘트를 과연 박스 형태의 외벽 구조에 전달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더 고려해야 될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 지하 구조 분리해석 모델이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아파트 설계를 하게 되면 항상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아까 그 개요 부분에서 설명했던 그 알트1, 알트2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예제를 채택한 방법은 알트2입니다. 아파트 알트2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파트 전동 모멘트는 아파트 벽체 축방향력으로 전달되는 가정을 하고 전단력만 강막 그 역할을 통해서 그 강막이 강성이 큰 지하 외벽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설계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알트2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건물 개요는 지상 20층에 지하 2층에 공동주택에 7개 동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이와 같은 형태의 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특징이 있다면 이 내부에 있는 그 아파트 벽체들은 일단 그 지진 토합을 부담시키지 않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외벽이 다 하게 되고, 그러나 이제 불행인지 뭔지 하여튼 불행하게도 이쪽 이 아파트 외벽이 지하 외벽에 닿아 있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빤지 폈지만 실질적으로 이 건물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 자글자글합니다. 이게 딱 일수환이 아니고 뭐 들락날락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도 우리가 만약에 이게 튀어나와서 있다 그러면 요거 독자적으로 그 강성에 의해서 지진 토합도 받고 아파트 상부에서 내려오는 그 지진력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벽체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설계할 때 매우 이제 고민이 되는 벽체들인데요. 지금은 이런 벽체들 또 이게 실제로 이렇게 이런 부분이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앞으로 좀 더 하는 방법들을 방법을 마련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뭐 진토를 부담하는 주장이 되고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정적 토합과 진 토합 이렇게 했고 지상층 반성력 해서 여기에 각 동의 전단력 두 방향의 전단력, 그다음에 각 동의 두 방향의 전단력.
그다음에 이 전체 센터에 지진 투합하고 전기 투합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이 길을 나눠서 이쪽 방향에 넣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 엔지니어 판단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지하 1층에 생기는 지진토가 정적 투합되는 거고요. 하중조합은 주차장 내부에 배치한 아파트 지하층 벽체 설계할 때는 아까 아파트만 고려된 모델에서 그래서 이런 하중조합을 사용하고, 주차장 외벽 설계할 때는 바로 이런 걸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R1이라는 건 아파트 지하층을 제외한 지하층 가성비에 대한 지진력. 그 다음에 이거는 지상층에, R2는 지상층에 전달되는 지진력. 여기 전부 다 정적 과정으로 다 치환한 거죠. 그래서 지금 벽체 대금을 요걸 따로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요거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RW1은 제2층에서 크게 증가된 걸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수평 철근이 이제 조금씩 달라졌는데, 문제는 그렇게 그 벽체 외곽 쪽에 있는 벽체가 상당히 좀 더 증가된 걸로, 수직근이 증가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 이상이고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예제집을 보다가 뭐 틀린 오타도 아마 많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좀 귀찮으실 때도 좀 적어서 Q&A 방에 올려주신다면 우리가 차후에 이거를 좀 더 훌륭한 그 예제집 될 수 있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저희들도 앞으로 지금 현재 내진 지하 구조물 내진 설계에 관련돼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것들이 이제 몇 개 있는데 한번 적어봤는데요. 특히 이제 변연적합 설계에 대한 한번 예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어떤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분리모듈 해석에 대한 아까 R2에 대한 방법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뭔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이제 역타공부에 사용한 슬러리월이죠. 이 슬러리월에 대해서 이제 조인트를 고려를 할 거냐 말 거냐, 고려를 하지 않게 되면 강성이 상당히 줄어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금 코어 내부 쪽이 많이 바다가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건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횡지 스프링 적용에 대한 문제, 지방 변형에 따라서 스프링이 변하는데 너무 과하게 본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변형이 되면 좀 줄어들거나 뭐 어떤 변형이 됐을 텐데,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의견들이 이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계획에 할 수도 있고 능력이 안 돼서 못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해서 의견들 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어쨌든 간에 좀 더 노력을 해서 좀 더 우리 회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예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너무 지루한 설명이 됐지만 참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